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오를수록 이미 많은 돈이 이 비트코인 생태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더 많은 가격 점프를 이루기는 조금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매번 몇 배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가격 상승에서는 그 상승 랠리가 한 2배 가까이도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인 거죠. 조금 아쉬운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조금 관망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 시장들이 굉장히 지금 랠리를 많이 보여왔죠. 이게 비트코인 암호화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이미 그 코로나 전의 가격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게 사실 이 몇 년 동안 세계 경제가 처지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올라온 걸 이렇게 많이 봤는데도 이제야 옛날 거 따라왔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했던 이유는 사실 정부가 보여왔던 그 긴축을 풀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장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 랠리가 이어졌던 이유가 제롬 파월 FOMC에서 금리 이제 내릴 때가 된 것 같아 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였거든요. 우리 금리 너무 높아.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5점 몇 % 이렇게 금리를 내야 되는데 이 투자 시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5%의 수익을 낸다는 거, 이거 꽤나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이걸 이겨야지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다른 투자 자산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관심 가질 때가 된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얘네가 계속 내리겠다 하더니 최근엔 또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요. 22일에 현지 시간 22일에 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말과 조금 다른 의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현재 금리가 과연 이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에 충분히 제약적인지 의문이 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금리 내린다 했잖아요. 근데 내릴 수 있나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뉘앙스가 담겨있는 멘트죠. 현재 금리 상황이 적잡하지 않다. 우리는 경제 상황을 위해서 조금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부 내용으로 보면 1분기에 나온 인플레이션 수치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인플레이션이 2%,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이 2%거든요. 여기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까지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빠른 시간에 다가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오르기까지 한다면 투자 시장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들이 금리를 과연 내려갈 수 있을지 함께 보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투자 시장 조정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결과 인하까지는 사실 저는 거의 이미 시장에 거의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에서 이제 원래 점도표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번, 4번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기획을 세워놨었는데 이미 그거는 뭐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게 시장 일반적인 컨센서스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결하는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태세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조금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올라간다면 저는 비트코인 외에도 투자 시장이 하락을 조금 겪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사실 금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5% 이거 뭐 기업이 5% 성장한다라고 해도 사실 지수들이 5%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뭐 매력적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걸 이기려면 채권 뭐 이런 거는 무리스크잖아요. 무리스크를 이기는데 그게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를 경우는 조금 리스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시장에서도 조금 선반영을 할 것이고, 비트코인이나 뭐 기술주, 암호화폐 같은 조금 리스키한 자산들은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먼저 되기도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2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과거 상승분과 비교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오를수록 이미 많은 돈이 이 비트코인 생태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더 많은 가격 점프를 이루기는 조금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매번 몇 배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가격 상승에서는 그 상승 랠리가 한 2배 가까이도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인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과거와는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새로운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동력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 중에서 가장 사기 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회복한 수준만 되었죠. 현물 ETF가 출현되기 전에는 누군가가 비트코인 사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하고 내가 여기 계좌도 연동을 하고 여기에 돈을 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죠. 이게 사실 정말 어려운 건 게 여러분들 패스트푸드점 가서 키오스크만 보더라도 사실 쓰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많잖아요. 어른분들은 이거 못 써서 음식도 주문하시기 어렵다라는 거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분들이 과연 거래소에 들어가서 가입까지 하고 비트코인 산다라는 건 훨씬 더 어렵겠죠. 원래 세상에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예약도 할 수 없고 리뷰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음식점의 음식이었다면 지금은 배민에도 올라가 있고 쿠팡 이츠에도 올라가 있고 인터넷 메뉴판도 쫙 깔려있는 모두가 살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살 수 쉽게 되었고 그 세상보다 지금 믿는 사람 당연히 많겠죠. 몇 년 전에 비트코인보다 지금 비트코인 믿는 사람 당연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살기도 쉽게 됐어. 근데 옛날 고점이랑 비슷한 가격이야. 이거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못해도 2배까지는 될 수 있고 최근에는 강남 아파트까지 간다라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게 가치평가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체 총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높으면은 20몇만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비트코인 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지금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이 많을 것이냐, 5년 뒤에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이 많을 것이냐, 10년 뒤에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이 많을 것이냐 라는 생각을 통해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장 처음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게 이제 2016년, 17년 이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어디 가서 제가 비트코인 투자한다 라고 말하기가 좀 창피했습니다. 왜냐면 다들 야 그거 투기잖아, 사기잖아, 도박이잖아, 그거 툴립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인 거죠. 10년 전에는 없을까요? 10년 전에는 아마 비트코인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비트코인의 역할, 비트코인의 이 세상 속 인식이 변화하는 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결국 제한된 공급량이라는 그 내러티브에 따라서 인식이 개선이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자산이에요. 5년 전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 자산, 투기 자산이야 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최대 한 2천만 원까지 갔었죠. 10년 전에 비트코인 아무도 모를 때 비트코인으로 피자 샀을 때 생각을 하면 10,000개로 피자 2판을 샀다고 하죠. 지금 10,000개면 평생 먹을 피자 사고도 남죠. 아마 제 미래 모든 자손들이 먹을 피자를 사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비트코인의 인식 변화라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만들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과 5년 뒤의 비트코인 과연 인식이 나아져 있을까? 그걸 공감하신다면 저는 비트코인 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살 거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이 쌓였을 때 내일이 쌓이고 또 쌓이고 모레가 쌓이고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였을 때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세상 사람들이 덜 믿을 것 같으세요? 많이 믿을 것 같으세요? 많이 믿지 않을까요? 많이 믿는다면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사는 게 가장 적은 사람들이 믿을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 비트코인을 내일 사지 마라 라고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난 지 이제 한 달 정도 좀 지난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반감기가 지나고서 바로 막 상승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반감기라는 게 최고의 수익으로 얻는 비트코인이 줄어듦에 따라서 새로운 비트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는 내러티브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최고 반감기가 딱 왔을 때 이게 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또 발생을 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최고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는 내가 채굴을 해서 얻은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아서 전기 그리고 유지비보다 많이 나오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계속 채굴을 했어요. 근데 단으로 확 줄어. 매출이 환으로 확 줄어.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거 나 못한다 하고 나가시겠죠. 그럼 어떻게 나갈까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다 팔면서 나갑니다.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는데 이 채굴자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는 과정이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이번 반감기에서 이제 6개 정도에서 3개 정도로 줄었는데 옛날처럼 막 50개에서 25개가 되고 25개에서 12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확확 줄진 않아요. 그래서 직접 채굴 공급이 줄어듦에 따른 가격 상승 동기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대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아무도 조종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운영된다라는 이야기는 유지가 되죠. 내러티브, 믿음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을 언제 올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투자 시장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러한 실제 인하가 아니라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자산에 내가 돈을 넣어볼만 하겠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그 어느 때보다 투자하기 쉽고 어느 때보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과거보다 많은 돈을 불러들임으로써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분할이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한 지가 2017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7년 차 정도 된 거죠.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변동성이 적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역대 고점을 찍었다가 거의 막 40% 급락하기도 했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번 사이클에서 6만 달러를 갖다가 15,00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저같이 이제 오래 투자를 한 사람도 15,000달러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잠이 잘 안 오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과연 처음 이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 모든 돈을 여기 한 번에 넣어놓고 과연 그런 하락장에 견딜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면 저는 견디시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꼭 자신의 인생을 여기다 베팅하기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그 금액을 한순간에 넣지 않고 조금씩 넣어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약 4년 정도 DCA,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해서 조금씩 매일, 매주, 매달 이런 식으로 사는 걸 말해요. 2020년부터 해서 2021년 갑자기 확 올랐다가 2023년에 또 본전이 돼 있죠. 이거를 내가 만약에 저 고점에서 샀는데 확 떨어졌을 때 샀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산다면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편한 마음으로 가격 움직임과는 별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것이냐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달 뒤에 올라 있을 거냐, 두 달 뒤에 올라 있을 거냐, 세 달 뒤에 올라 있을 거냐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하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걸 버틸 수 있을지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자산 DCA 하기 정말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자산의 포션을 조금씩 늘려간다면 나중에는 이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더 많은 돈이 되어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이 포트폴리오에서도 1만 달러 조금 넘게 넣었는데 지금 그 돈은 10만 달러가 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2023년에 본전이던 시기를 버티지 못했다면 이건 아마 우리한테 1만 달러로 아직도 남아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버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입이 없는 날도 많고 해서 거의 조금 민망할 정도로 조금 적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근데 ETF라는 자산의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를 보면은 홍콩 ETF가 과연 미국에서 상장된 ETF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콩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자율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제 중국 정부의 규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차피 비트코인 ETF 살 거면 중국 정부를 통해서 하는 게 나을까? 미국 정부를 통해서 하는 게 나을까? 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정부를 통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홍콩 ETF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입의 측면보다는 조금 규제나 중국 시장에 보는 차원에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중국 시장의 어떤 금융상품에서의 테스트베드로서 활용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실제 얼마 전에 저번 달에 홍콩 웹3 페스티벌이라는 데 가서 홍콩 이제 웹3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오긴 했는데 그분들한테서 이야기 들었던 게 최근에 약간 중국 정부 그리고 홍콩 정부의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걸 느낀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콩이라는 국가에서 그 ETF 신청한 기관들을 보시면 중국에서 다 내로라 하는 금융사들이 이걸 신청해서 ETF를 운영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홍콩을 통해서 한번 이 자산이 과연 쓸 수 있는 자산인가 한번 봐보고 매력적인 상품인가 한번 봐보고 이걸 중국 시장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이 글로벌 경쟁의 큰 키플레이어가 우린 빠진 상황을 지금 보는 겁니다.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이 두 개의 키플레이어라면 중국 시장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마저 점점 무언가를 할까라고 하는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조금 잘 된 것만으로 비트코인이 막 3배, 2배 이렇게 뛰었는데 중국 자금까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굉장히 기대할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금 유입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조금 필요하죠. 그걸 사실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중국 정부의 규제를 예측한다는 건 저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대신 우리가 주목할 거는 그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가라는 거죠. 보이려고 하고 있고, 이게 또 글로벌 경제의 패권 싸움의 개념으로서도 좀 보실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5년 뒤에 비트코인이 이 글로벌 경제에서 지금보다 많은 역할을 할까 적은 역할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빨리 확보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이 중국 정부가 이 ETF, 현물 ETF 테스트를 홍콩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ETF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비트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래소를 통해서 개인 지갑으로 넣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거 어떻게 뺏어갈까요? 야, 너 지갑 어딨어? 이거 지갑 내놔 라고 할까요? 아, 저 지갑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지갑 현물은 없는데 머릿속으로 그 비트코인 지갑은 니모니 코드라는 게 있어서 16개의 이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그 지갑에 가진 사람이다 라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현물 그 지갑이 없더라도, 현물 비트코인이 없더라도 이게 내 거임을 데이터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저 없습니다 하고 감옥 들어갔다 왔어요. 근데 나와서 씩 웃더니 니모니 코드 딱 기억해서 그 지갑 불러들어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내 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증권사가 가진 비트코인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물 ETF를 사신다면 이건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증권사를 통해서 대신 가격 변동성을 따라가는 거죠. 만약에 정부가 야, 이놈들 이거 비트코인 안 되겠는데 이거 압수해 라고 하면 증권사 주겠죠. 이거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의 비트코인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형태의 비트코인인 거고요. 전혀 다른 비트코인의 구조인 건데, 중국 정부가 뭐를 좋아할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컨트롤할 수 있는 비트코인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라 차원에서 테스트하고 있죠. 세계 시장 패권 속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결국 역할을 가져갈 것이라고 이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확보해 갈 수 있을까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최근에 미국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야, 얘네 글로벌 결제 막아 라고 하기도 했죠. 경제 제재. 그럴 때 대안 중 하나로 나왔던 게, 그럼 우리 비트코인 한번 써보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한 자산으로 쓸 수 있게 된다면 비트코인 지금 모아둬야겠죠. 그러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게 이 중국과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